안녕하세요. R 기초교육 담당을 한 최승호라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날 SQL 교육을 들으러 오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번 교육에 좀 막판에 실습이 좀 잘 진행이 안 돼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원인을 파악을 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잠깐 그 하둡, 그러니까 하이브 이용해서 데이터 다운받는 거 그 과정 잠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R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 R에 대한 기초 문법 그리고 R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죠. 모아져 있는 것들. 그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례를 따라하는 걸로 해서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R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통계학을 잠깐 살펴보죠. 혹시 통계학 전공하신 분 계시나요? 괜히 얘기했다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일이 발생할까봐 조금 조심스럽지만 일단 통계학이라고 하는 건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해서 그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방법 체계다 라고 이 책에 나와 있고요. 뭐 다른 책이라든가 뭐 위키피디아에서도 각각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통계를 사용하는 걸 보면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 집단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 집단에 대한 뭐랄까 성질들을 알기 위해서 이 전체 집단을 다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시간이라든가 뭐 금전적인 제약이라든가 여러 제약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일부분만 떼내서 표본이라고 부르는 일부분을 떼내서 이 표본을 분석을 해서 원래 모집단을 추론하는 이런 과정을 보통 통계학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R은 이제 이런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뭐랄까 이론들이라든가 분석 기법들을 다루기 위한 툴인 R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R.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이라고 정의가 됐죠. 혹시 R 기존에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계신가요? 다 써보셨구나. 이거 오늘 할 거 되게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냥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R 말고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세스나 SPSS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점점 R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장 강력한 동기가 이거죠. 무료 오픈소스. 그래서 이 R을 보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죠. 일단 7월 6일 기준으로 해서 패키지가 지금 12,000 거의 13,000개 정도가 지금 공유가 되고 있고 이제 그 패키지들은 개발자들에 의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버전에 맞게 계속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기능을 하는 패키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없으면은 그 없는 거 찾아서 개발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 장점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예제를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뭐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근데 좀 R에서도 단점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처리하는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저는 주로 이제 자바를 많이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반복문을 사용을 하다가 많게는 10,000배 정도까지 속도 차이가 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R을 사용하시려면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잘 사용하는 게 이제 반복문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인메모리 방식이라 그러죠.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 메모리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너무 큰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제 처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씩 기능들이 개발이 된 거라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그런 특성이랄까 그런 정형화된 그런 것들을 좀 찾기가 힘들어서
그 각 패키지별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각각을 다 따로따로 익혀야 되고 형태를 새로 익혀야 돼서 조금 패키지를 새로 하면 이제 그거 적용하는 게 좀 힘들어지죠. 뭐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거 무료 오픈소스라는 아주 엄청난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죠. 저 자체도 전 주로 이제 공공 데이터 쪽을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다 R로 분석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간혹 현장에서 SPSS나 뭐 엑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엑셀은 아시다시피 너무 제약이 많죠. 일단 데이터도 최신 버전이 한 100만 개 정도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제약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프로세스를, 뭐랄까,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해 놓기도 쉽지 않고, 엑셀 같은 경우는. 그래서 R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R을 보통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같아요. R로 시작을 해야 되냐, 파이썬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R도 공부하시고 파이썬도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각각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은 R에 대해서만 두 개 한번 비교를 해보면, R은 일단 데이터 분석이랑 통계, 데이터 그래픽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범용적인 언어죠. 뭐 웹 개발을 한다든가, 지금처럼 통계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PC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등등등. 그 나중에 다음 차수에 우리가 할 게 QGIS죠. QGIS도 파이썬이 일부 들어가서 그 개발이 된 그 소프트웨어인데, 어쨌든 파이썬 알아두면은 네,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꼭 따로 공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보면, R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통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들 순위를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2015년까지 뭐 10위권 내에 있고 파이썬이 이렇게 있다. 근데 지금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기가 힘든 게, 파이썬은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용적인 언어라서 통계하는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평균 연봉은 미국 2014년 기준으로 뭐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은 전혀 너무 상관이 없는 큰 액수죠. 이 정도 벌면은, 그쵸, 개발자가 3D 업종이다 막 이런 얘기는 안 할 텐데. 네, 그리고 주요 라이브러리, 뭐 오늘 하게 될 뭐 디플라이 R이라든가 ggplot2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머신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파이썬을 꼭 공부를 하셔야겠죠. 뭐 요즘 맨날 딥러닝 얘기 나오고 막 하는 것들, 텐서플로우 뭐 그런 것들이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개발 환경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장점은 통계 관련 모델링이 쉽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쉽고, 범용 언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거랑 똑같죠.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은 다음에 다음 클릭하면 다 설치가 되는. 근데 지금 여러분 환경에서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혹시 사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여기가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다 막혀 있는 공간이라서 내부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오늘 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실습도 별로 못하고 제가 너무 아쉬워서 오늘은 좀 실습 위주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다 같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PC에 R 스튜디오와 R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R 이게 있을 거고, R 스튜디오는 이제 바탕화면에 안 내놓은 것 같은데, R 스튜디오는 이 안에 들어가서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면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자, 다들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자, 아마 처음에는 이런 화면으로 나오실 텐데 다 실행하셨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버튼 얘를 누르면 이제 R 스크립트를 새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4분할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환경은 색깔이 까만 게 테마를 좀 그냥 바꿔서 그런데 이 흰색으로 코딩을 하면은 눈이 좀 아파서 혹시 뭐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툴에서 글로벌 옵션에 여기 어피어런스에서 테마를 선택해서 그냥 바꾸시면 되니까 이거는 뭐 별 문제 없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컴퓨터가 꺼졌어요? 아, 됐어요? 그래서 이 4분할된 화면 중에 이 마지막에 처음에 안 열려 있는데 마지막에 열었던 이 부분이 이제 소스를 편집할 수 있는 그 편집 창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동안 우리가 쭉 실행했던 그 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는 히스토리와,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에다가 로드를 해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그 변수들, 그 데이터들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엔바이러먼트 창이 있고, 이 밑에 콘솔 창은 실제로 이게 실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크립트를 돌렸을 때 실제로 이제 얘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서 실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 헬프라든가 이제 나중에 볼 차트라든가 아니면 파일 익스플로러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네 개 다 되게 많이 사용되는 다 창들이니까 다 특성들을 각각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R이 서버용이 있고 데스크탑용이 있거든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서버는 말 그대로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쪽으로 붙어서 작업을 서버에서 구동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데스크탑에다가 실제로 설치를 하고 이제 직접 거기서 이제 구동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비캠에서는 일단 두 가지 방법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서버에 할 필요 없이 개인 PC에서 진행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문법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 때 안 들린다고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마이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목소리가 혹시라도 잘 안 들리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크게 얘기를 할게요. 소리를 치든지. 자, 먼저 한번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여기 분명히 바탕화면에 R이 있었고 R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이 두 개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왜 굳이 이게 두 개가 있을까? 근데 이거 실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거의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라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에는 그 R 스튜디오에 있는 R 콘솔만 있는 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에서는 뭐 숫자를 이렇게 해서 뭔가 출력을 할 때 이 변수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다 기억을 하고 해야 되는데, R 스튜디오는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기 조금 더 쉽게 되어 있는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마 주로 R 스튜디오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R은 저도 하면서 거의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R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보죠. 자, 이 밑에 콘솔 창에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입력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백견이 부열타 꼭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쳐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 있는 동안은 다 쳐보시는 걸로 하고 하나씩 해보죠. 100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자, 100을 입력하면 밑에 10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그냥 숫자 100이다 라는 거고, 10하고 이거 잘 보시면 뒤에 점이 있으니까 점까지 같이 찍어 보시면
왜 안 되지? 네.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다음 계산기로 한번 써보죠. 1 더하기 3을 한번 해보죠. 하면 4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다음 괄호 해서 자, 이렇게 넣으면 12에다가 10을 곱하니까 120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자 이제 중요한데 1을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극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피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을 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인피니티 되겠죠. 다음 0을 0으로 나누면 NaN 이라고 나오죠. Not a number의 약자로 알고 있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다. 자, 이런 상태들이 있고, 혹시 R 말고 다른 언어 다뤄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하나. 아무도 없으신가요? 자, 그 언어를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변수죠. 변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항상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앞에 뭐 변수 나오고 자료형 나오고 데이터 타입 나오고 막 이래서 되게 접근하기가 재미없죠. 지겹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변수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담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시면 된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3이라는 숫자를 13이라고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얘를 어떤 상자, A라는 상자라고 제가 하죠. A라는 상자에다가 13이라는 숫자를 담아서 A를 부를 때마다 13을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그러니까 그런 보관 장소를 지정을 해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계산하는 거를 원의 둘레 길이, 원주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2 곱하기 반지름 10이라고 할까요? 곱하기 3.14를 계산을 한다고 치죠. 자, 그러면 원주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에서 얘 말고 이제 원의 넓이도 같이 필요하다. 그래서 3.14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자, 이런 계산을 한다라고 쳐보죠. 자,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지름이 10이 아니고 이제 다른 거를 바꾼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소스를 고칠 때 이 10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 찾아서 바꿔줘야겠죠. 그쵸? 근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변수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해놓으면, 이거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반지름이 뭐 12가 된다. 그럼 얘 제일 위에 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하기 편리해지고, 사람이 이해하기도 굉장히 쉬워지고,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정의를 하게 되실 거고, 계속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변수를 정의하는 뭐랄까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변수의 이름은 반드시 알파벳, 숫자, 그리고 언더바, 그리고 점, 이 네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고, 한글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한글은 사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경로도 그렇고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상한 에러를 뱉어내는 경우가 있어서 꼭 모든 걸 다 영문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나 점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변수에다가 이제 숫자를 할당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살표를 이용하거나 는을 이용해서 값을 대입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다 실습을 해보죠. 자, 우리 콘솔 창에서 하는 건 해봤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죠. 이 소스 에디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여기다가 13을 한번 집어넣죠.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쵸? 얘를 실행을 하려면 요 위에 나와 있는 이 ru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밑에 그게 쳐지면서 데이터를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싫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그 행이 실행이 되고, 여러 행을 동시에 실행하고 싶을 때는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그 행이 동시에 다 실행이 되니까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A에다가 13을 집어넣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오른쪽에 environment라는 데 A13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들어가게 됐고, 이 아래쪽은 이게 실행이 됐고, 그리고 아무런 게 없죠. 그럼 A의 값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그냥 A를 치면 돼요. 엔터를 하면 A는 13이다 라고 밑에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그 변수명을 쳐주면은 그 데이터의 결과를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파이썬 써보셨으면 그 iPython인가 하는 그 아이디랑 거의 비슷한 환경이죠. 네, 해보시면은 좋겠어요. 자, 마찬가지 파이도 그렇고, (3.174) 한 다음에 파이를 실행을 하면 3.14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나머지 것들도 꼭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뭐가 궁금해지냐면, 지금 대입하는 게 화살표랑 는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화살표랑 는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잠깐 보여드리긴 할 건데, 함수 안에서 이걸 썼을 때 변수를 할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뭐 이런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다른 언어들에선 보통 다 이 는을 사용을 하는데, 파이썬이래. 아래서는 그냥 이 화살표를 써야 된다 라고 그냥 기억하시고, 는 그냥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화살표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료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좀 나온 지 오래된 언어들 있죠. C, 포트란, 자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변수가 어떤 숫자를 또는 어떤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변수인지를 미리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변수의 이름을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가 들어가는 변수다. 그럼 얘는 정수가 들어가는 변수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거기다가는 정수밖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나온 언어들, 그러니까 R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얘네들은 그 변수에 그걸 정의를 안 해놓고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었다가 문자를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데이터 타입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집어넣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할당이 되는 거죠. 이 변수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할당이 되는데, 그 갖게 되는 기본적인 자료형들에 대해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자형이 있어요. 문자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문자, 캐릭터를 의미하죠. 그래서 얘도 잠깐 해보자면 뭐 할까요? CHR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A라는 거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CHR을 확인을 하면 엄청 느리네요. 자, A라는 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는 이 작은 따옴표가 없죠. 밑에는 작은 따옴표가 있고, 그러니까 문자형, 그러니까 문자 또는 문자열을 선언하는 거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둘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그 안에 저걸 써야 될 경우가 있죠. 뭔 얘기냐면,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거나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반대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앞뒤 상관없이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역슬러시를 치고 넣어주셔도 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작은 따옴표가 하나가 있어버리면 이제 문자열을 딱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라고 인식을 하는데 앞에 이 역슬러시를 넣으면 걔가 변수 선언을 위한 따옴표가 아니고 문자로서의 따옴표다라는 걸 선언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드래그해 놓은 요 두 문자가 작은 따옴표를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잘 안 보이세요? 네. 불빛 때문에 안 보여. 불빛이요? 제가 잘 보이나요? 화면이요? 제가 이 크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 정도면 잘 보이나요? 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아까 얘기하던 걸 마저 이어서 같은 문자로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안쪽에 작은 따옴표를 쓰기 위해서는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쓰기 위해서는 역슬러시를 넣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밖에를 큰 따옴표로 묶어놓고 안쪽을 작은 따옴표로 넣어놔도 된다. 되셨죠? 자, 이게 문자형을 선언하는 방법이고 다음 정수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형은 크게 이제 문자형이랑 숫자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형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너무 잘 알다시피 정수가 있고 그리고 실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복소수가 있죠. 그 중에서 정수형을 선언을 하기 위해선 뒤에 L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L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R 자체 내에서는 숫자를 입력을 하면 얘를 다 그 실수형 숫자라고 인식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얘를 정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실수형은 밑에도 나왔다시피 그냥 숫자 10을 집어넣으시든지 아니면 1.5 이렇게 숫자를 넣으시든지 하시면 되고 다음 복소수형의 경우는 1 더하기 10i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 형태죠.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다음 논리값은 참 거짓을 판별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논리값이 사용되는 경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어문, 그러니까 if문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실행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 안 되게 하는 그런 문장을 사용을 할 때 사용이 되니까 논리값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거짓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A 10, B 10, C 1 더하기 10i, B true 다 되셨죠? 지금 논리값 같은 경우는 true, false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고 대문자로 그냥 t, 대문자 뭐 f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논리값은 할당이 된다. 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더라도 나중 되면은 다 이해가 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프로그램 언어를 코딩을 하다 보면 한 달만 지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작성한 코드를 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때 내가 잠깐 천재였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도대체 이게 왜 써졌지라는 게 모를 정도로 자꾸 까먹는데 그래서 이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미리 다 적어놔요. 거기다가 하면서 이 뭐 어떤 함수는 이런 변수를 이용해서 한 거고 뭘 위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그 주석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앞에 샵을 붙여주면 그 뒤로는 전체가 다 주석 처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돼요. 우리 아까 여기서
샵을 치고 변수 한글이 안 나오네요. 변수 데이터 타입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자 여기서 지금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원래 11행이 실행되고 12행이 앞에서 멈춰야 되는데 12행이 실행이 돼 버리죠. 그냥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앞에 샵이 있으면 아 주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5개를 벗어나서 이제 어떤 특수하게 생긴 형태의 값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먼저 NA라는 거 not available의 약자죠. 결칙값, 값이 없는 거를 의미합니다. 뭐 여러분들 데이터 살펴보시다 보면은 뭐 측정 안 된 값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강수량을 측정을 하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뭐 기계가 이상으로 강수량이 측정이 안 됐어.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그 값이 안 들어있겠죠. 그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를 하고 널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을 의미한다. 이게 사실 널하고 NA가 구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보통 SQL 같은 경우에서는 NA 같은 게 없이 혹시 지난번 수업 들으신 분 다 기억나시나요? 널이라고 사용을 했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근데 여기서는 R에서는 널이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를 통째로 다 없애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NaN 아까 보여드렸었죠. 0 나누기 0을 했을 때 나오는 거 숫자가 아니다. 인피니트 그리고 마이너스 인피니트 마찬가지 1을 0으로 나누거나 0으로 어떤 숫자를 나눌 때 그런 걸 의미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버스 노선별로 뭐 사람들이 얼마나 타고 내리는지 집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버스 노선은 번호로 돼 있죠. 숫자로 돼 있죠. 뭐 7728번 뭐 여기 오는 그런 것들. 근데 걔가 어떤 타입일까요? 숫자형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숫자형이고 범주형이고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은 그 숫자를 평균을 내거나 합계를 했을 때 의미가 있으면 숫자형이고 없으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버스 노선 번호 같은 경우는 뭐 평균을 낸다거나 합계를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범주형 자료로 얘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R 같은 경우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 걔가 다 숫자형으로 그냥 세팅을 해버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거에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걔를 문자형이다 아니면 범주형이다라고 이걸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걸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료형 확인하기라고 해서 클래스, 타입 오브, 뭐 모드 이렇게 있죠. 그래서 타입 오브라는 거를 전 많이 쓰는데 얘를 이제 한번 보시면 자 A라는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인티저라고 나오죠. 아까 우리 A는 10L이라고 해서 여기서 할당을 해놨었고 자 B는 더블 실수형이다 라는 의미고 C는 컴플렉스 다음 로지컬 논리값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은 알았고 그럼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게 A가 지금 인티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인티저가 아니고 난 실수형으로 들어오길 원했다. A를 바꿔줄 필요가 있죠. A에다가 A를 다른 실수 형태로 바꿔서 넣겠다라는 의미의 함수 as.double 이라고 넣고 이제 A의 타입을 다시 한번 보면 W 바뀌어 있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덮어 써져요. 네, 마지막에 실행한 거. 네, 말씀 안 드렸네. 네, 다 들으셨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as.w라고 했지만
뭐 만약에 이걸 캐릭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add 캐릭터 라고 해서 A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이제 A의 타입을 살펴봤을 때 캐릭터라고 바뀌고 얘를 실행을 하면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지금 위에서 A를 실행했을 땐 그냥 10이라는 숫자만 나왔는데 캐릭터로 바꾸고 나니까 따옴표가 들어갔죠. 문자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치기 되게 귀찮죠. 그래서 잠깐 5분만 쉬면서 제가 사실 이거 코드를 다 작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쳐보시라고 일단 말씀 안 드렸는데 코드 일단 다운 받고 잠깐 5분만 쉬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칠판에 보시면 여기 접속하는 환경 나와 있으니까 저거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서 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버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서버가 뭐죠? 40번, 50번 이거 제일 위에 거 이거 이용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질라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을 해서 여기 호스트에다가 98.44.10.50 칠판에 적혀있는 대로 쓰시고 사용자명, 비밀번호도 적으신 다음에 빠른 연결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상태로 아마 될 거예요.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자, 여기서 교육용으로 들어가셔서 R 그리고 오늘 날짜 들어가시면 데이터랑 소스라고 다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희망하시는 디렉토리에 다운을 받아 놓으시고 그 경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이 경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교육용 R 오늘 날짜 데이터와 소스. 다운 받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다운 받아지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본 소스는 빅데이터 캠퍼스 R 기초교육을 위해 제작된 소스입니다.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소스를 한 줄씩 실행시켜 가시면서 본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R 소스에서 샵을 붙여주면 샵 이후의 행들은 모두 주석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그 주석 처리가 된 부분은 사용자의 눈에만 보여지고 이 R이 실행할 때는 실행하지 않는 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석 처리가 된 뒤 그 행에서 마지막에 같은 기호, 대쉬 같은 기호들을 4개를 연속해서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행에 대한 제목이 하단에 색인처럼 남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행을 조금 더 손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란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표현하는 방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자료형들 5가지 자료형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벡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벡터는 R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 구조로서 동일한 자료형을 일렬로 나타낸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벡터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벡터와는 조금은 다르고요. 한 가지 자료형에 대해서 그 동일한 자료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벡터가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벡터 같은 경우는 단일한 자료형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리스트의 경우는 어떠한 자료형도 원소로 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자료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R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자료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 구조는 2차원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 2차원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RDBMS의 테이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열들은 벡터들의 집합들이고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명 그리고 달러 컬럼명 또는 행렬처럼 데이터 프레임명 그리고 중괄호 행 번호 열 번호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확인하는 str이라는 함수 그리고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머리 함수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call names 또는 name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강의에서는 주로 사용될 자료 구조는 아니지만 아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터라고 하는 범주형 변수를 저장하는 형식이 있고, 다음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행렬,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가 있고, 그리고 다차원 행렬, 그러니까 3차원 이상의 행렬을 나타내는 자료 구조인 어레이가 있습니다. 어레이라는 구조는 텐서플로우에서 이야기하는 텐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형과 자료 구조를 다 확인을 했으니 다음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조건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이라 하면 흔히 if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구문이고, if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하는 경우, 그리고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하는 부분을 각각 작성을 해서 흐름을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순서도에서 마름모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PPT로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앞에서 배운 조건문과 유사하게 프로세스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문이고 포문과 while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포문과 while문 각각을 사용하는 방법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에서는 반복문을 잘못 사용할 경우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유의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함은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코드가 있다고 할 때 그 코드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해당 코드를 계속 사용을 하는 것, 복사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다른 이름을 붙여서 그 코드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 실행하는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함수는 R에서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정의를 할 때 입력값과 출력값들을 정의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R에서는 함수를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 함수도 있으니까 함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R에 대한 기본 문법을 마치고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하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따라 다르고 어떤 자료를 어떤 대표값을 써야 될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주로 사용하는 대표값들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평균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 중 하나고, 그 평균 중에서도 산술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치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아서 아주 큰 값이나 아주 작은 값이 있을 때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자료를 더한 후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 값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R에서는 해당 평균을 계산을 하는 것이 함수로 나와 있으며, 그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간단하게 평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소값, 최대값 같은 다른 대표값들도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포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값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었다면 산포도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산포도들은 범위, 4분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위 같은 경우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을 의미를 하고, 4분 범위는 먼저 4분위 수를 정의를 한 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위수라 하는 것은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큰 자료 순서대로 나열을 하였을 때 그 자료를 4등분을 했을 때 그 각 경계점들을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로 정의를 합니다. 해당 정의된 4분위수를 가지고 3사분위수와 1사분위수를 뺀 값을 4분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IQ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분산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중학교를 거치며 모두 배우게 되는 삼포도입니다. 분산을 정의하는 것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계산하는 식은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편차를 제곱한 후 모두 더한 후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 값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이 모집단에서의 분산과 표본에서의 분산이 다르게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표본 같은 경우에 전체 자료의 개수에서 1을 빼준 것이 모분산을 더 잘 추정하는 값이라고 하여 해당 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정의가 되고 다시 이야기해서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값을 의미합니다.
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이란 두 변수 간에 어떤 공변하는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변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선형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형 관계가 아니더라도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그에 따라 함께 변하는 어떠한 패턴이 보인다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간 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크게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피어슨 상관계수 그리고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존재합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라 함은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계산된 결과값이 나타나고 1에 가까운 값이 나올수록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에 가까이 올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선형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피어만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계량형 변수 또는 순서형 변수일 경우에 자료의 값을 대신하여 순위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상관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측치와 이상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와 이상치의 경우는 R에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누락된 값을 의미를 합니다. 장비의 이상이든 기입의 누락이든 어떠한 이유로 그 자료의 값이 누락된 경우를 의미를 하고, 이상치의 경우는 다른 보통의 데이터들에 비해서 특별히 크거나 특별히 작은 값을 갖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상치의 경우는 이름이 이상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값으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값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치의 경우는 그 값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측치나 이상치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자료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여 삭제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당 결측치와 이상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좀 더 양질의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어떠한 값으로 대체를 할 것인지 혹은 대체를 하지 않고 삭제할 것인지는 분석가의 판단과 역량에 달려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분석을 하는 상황에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